내가 바보같이 보이니?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지난 20년 동안 하진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들을 모은 거야. 정말 짜증나. 이 늙은이는 언제 죽어? 빨리 돈이나 물려주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만든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며느리 때문에 받은 수모와 상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 민수가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김하진, 당시 민수와 같은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진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저와 남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저희 집 인테리어를 칭찬하며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도자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첫 만남에서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결혼 후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을 때부터 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진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신혼부부가 따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장남인데 어떻게 부모를 모시지 않고 따로 살 수 있겠니? 2년 정도 살다가 분가하면 돼. 살림도 좀 배우고.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적응하면 되겠죠.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보면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진아, 설거지는? 아, 어머님.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진아, 설거지는 왜 또 안 했니? 어머님, 어제 회사에서 너무 늦게 왔어요. 새벽 1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진이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좀 봐주세요. 그때부터 민수는 항상 하진의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만들어 놓으면 하진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만. 저는 한숨을 쉬며 참았습니다. 새 며느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루는 제 방 청소를 하지 않아 직접 물었습니다. 하진아, 내가 오늘 좀 아파서 그러는데 내 방 청소 좀 해줄래? 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 방은 제가 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뭐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중에 민수에게 물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진이 어머님이 직접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민수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진이는 항상 저에게는 민수 오빠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민수에게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손주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진아, 내가 민석이 돌봐줄게. 너는 쉬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진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육아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아이에게 설탕을 먹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민석이에게 사탕을 주셨다면서요? 그냥 조금만 줬는데 그리고 민석이를 너무 안아주시면 안 돼요. 버릇이 나빠져요. 저는 점점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손주에게도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5살이 된 민석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를 이해 못한대요. 할머니 말 너무 듣지 말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수와 하진이는 따로 나가 살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유일한 지지자였던 남편이 없어지자 민수는 더욱 하진의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하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저에게 친아버지처럼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지만 장례식 직후라 감정을 추스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생일에도 민수와 하진, 손주들은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에도 하진의 친정에 먼저 가거나 아예 여행을 간다며 저를 혼자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은 하진이 친정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쪽으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매번 같은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실제로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참아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하진은 제가 만든 음식을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짜게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손님들이 오면 하진은 마치 자신이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도와드려야 해요. 실제로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말입니다. 하진은 또한 제 옷차림까지 간섭했습니다. 어머님, 그 옷은 좀 촌스러워 보여요. 민수 오빠 친구들이 오는데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여기서 만나시면 집이 너무 시끄러워져요. 밖에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세상 체면 때문에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작년 의사로부터 제가 말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기대 수명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집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남편과 제가 힘들게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몰래 민수의 여동생 영희 앞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 영희는 작은 딸로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지만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진은 영희가 올 때마다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맨날 와서 어머님 괴롭혀? 바쁘신데. 하지만 영희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챙겼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20년 동안 하진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녹음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했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에는 몰래 녹음도 했습니다. 정말 짜증나. 이 늙은이는 언제 죽어? 빨리 돈이나 물려주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민수 오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나 정말 이혼하고 싶다니까. 이런 말들을 하진이 민수에게 하는 것을 저는 몰래 녹음했습니다. 또한 하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인내심이 없었다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하진이 이웃에게 말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수와 하진이 몰래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을 관리해달라며 민수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제 동의 없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여행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하진의 핸드백을 발견했는데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무려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했고 정확히 같은 금액이 제 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님, 이 출금은 민수님이 하셨습니다. 위임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때서야 저는 민수와 하진이 저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하진,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큰 손주 민석, 고등학생인 둘째 손주 지은이가 모두 있었습니다. 민수야, 하진아, 그리고 우리 손주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모였으면 해.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암 진단 받은 거 알지?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내 재산 정리를 했어. 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아파트는 이제 영희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어. 민수와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건 당연히 저희 집이잖아요. 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 집은 내 남편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는 너희 집이 따로 있잖니. 강남의 아파트 내 돈으로 몰래 사둔 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바보같이 보이니?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0년 동안 하진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들을 모은 거야. 녹음기에서 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짜증나. 이 늙은이는 언제 죽어? 빨리 돈이나 물려주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진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장면들, 그리고 민수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까지. 민수 오빠, 어머니가 또 나한테 심한 말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저에게 하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에게 어머님 욕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손주 민석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일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하진이, 내가 샤넬 가방 산 돈, 민수, 내가 골프 회원권 산 돈, 모두 내 연금에서 나간 거야.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과 제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명해봐. 어떻게 내 동의 없이 내 돈을 썼는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돈 관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생신 선물로 준비한 거였어요. 그래. 그런데 왜 내가 들고 다니는 거니? 그리고 내 생일은 6개월 전인데. 왜 아직도 선물을 안 줬지? 방 안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지은아, 너희는 잘못이 없어. 부모님 말만 듣고 자란 거니까 이제 나는 남은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너희에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너희에게 줄 것은 없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진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게 더 크다. 40년 동안 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으니. 하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오빠, 당신 지금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어? 내가 이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민수가 차갑게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진아, 이제 그만해. 증거가 다 있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손주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큰 손주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를 잘못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민서가.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요즘 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희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의외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하진은 예전과 달리 기가 죽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녀의 모습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이제 와서.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니? 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오빠와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어머님을 미워했는지, 그리고 딸애가 시집을 갔는데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되어보니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사과하러 온 것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진아,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있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진은 일어서려다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주들 소식도 듣고 싶으니 가끔씩 오렴. 그렇게 하진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심스러운 관계로 변화한 것입니다. 민수도 자주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의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었더라면 민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아내를 믿은 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널 미워할 수는 없었어. 어머니, 그날 이후로 민수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봤어요. 맛이 어때요? 소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나쁘지 않구나. 다음에는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게. 네. 어머니,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올게요. 이렇게 저희 모자는 20년 만에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큰 손주 민석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살아가는 노인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그건 참 보람찬 일이겠구나. 할머니가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노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둘째 손주 지은이도 할머니인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글쎄, 너희 아빠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버텼지. 가족이 깨질까봐 걱정했거든.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힘든 상황이 와도 버텨낼 수 있어. 이런 대화를 통해 손주들은 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손주들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의 시간밖에 주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님, 정말 놀랍습니다. 종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래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혹시 생활 패턴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됐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참음이 저를 병들게 했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이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처음에 저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진과 민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고, 그들이 저에게 준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영희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뻐요. 사실 처음에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 정리하시고 복수하겠다고 하셨을 때 걱정했거든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기 있으셨고요.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넌 항상 내 편이었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복수했다는
식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했던 하진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 김영숙 씨가 요양원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제게 동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대단해.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살기로 한 것뿐이야. 하진이가 이제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대. 다들 그 애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알게 됐거든. 그런 소문 때문에 하진이가 더 힘들어 할 텐데. 그건 좀 안 됐구나. 뭐? 내가 아직도 그 며느리를 걱정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거든. 그 말을 들은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달라졌어. 더 강해 보여.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요양원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손주들, 영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놀랍게도 하진까지 초대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모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의사가 제게 암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거든요. 모두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같은 손주들을 사랑하는 부모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진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손주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긴 것. 요즘 저는 요양원에서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자서전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썼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담았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특히 나처럼 침묵하며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간의 인내와 침묵, 그리고 마지막 통쾌한 복수가 결국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미움이 아닌 용서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저는 78세의 나이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20년 동안 참아온 너의 인내의 구독과 좋아요를 보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도 내 행복을 희생하지 마라.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미움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일 뿐이다. 이제 남은 시간,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웃고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라. 너의 지나온 모든 날들을 사랑한다. 정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시어머니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며느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관계는 적이 아닌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어떤 가족 관계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햇살이 따스한 오후, 저는 요양원 정원의 의자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20년의 침묵 끝에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박정희 드림 78세